그날은 가을비가 내리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막 점심 설거지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나야. 영희 맞아? 30년 전 그 목소리. 조금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 영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자세, 남루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영희야, 정말 너구나. 우리는 현관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 재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누구야? 여보, 영희야. 내가 맨날 얘기하던 영희. 재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수없이 말했었습니다. 20살 때 서울로 함께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며 의지했던 친구 영희. 같은 고향 출신으로 서울에서 자매처럼 지냈던 그 친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친구. 영희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저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순자야, 미안해. 그때 갑자기 사라져서.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왜 연락도 없이?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서. 영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을지 그 남루한 차림새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5년 됐어요. 이 아파트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재호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고 식당을 정리한 뒤엔 재호 명의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잘 됐구나. 착한 사람이 복 받는다더니. 영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TV장 위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아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아들도 장가갔네. 며느리 얼굴 참 곱다. 응, 3년 전에 결혼했어. 미국에서 살아. 손주도 둘이야.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 10년 전에. 영희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살아. 고시원에서? 응. 종로에 있는 작은 고시원. 청소 일하면서 겨우겨우 살아.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같은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같은 꿈을 꾸었던 우리. 하지만 30년 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같이 먹자고 해. 재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야, 오늘 저녁 여기서 먹고 가. 목욕도 하고. 괜찮아. 나 가봐야 해. 영희가 일어섰지만 저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30년 만에 만났는데 밥도 안 먹고 가면 어떡해. 응? 영희는 망설이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소주잔을 부딪히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몰래 라면 끓여 먹던 이야기.
월급날 명동 거리를 걸으며 쇼윈도만 구경하던 이야기. 순자야, 너 기억나? 우리 둘이 약속했잖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명동에서 쇼핑하자고. 기억나지? 그때 우리 진짜 순진했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그녀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뭐야? 그냥 받아. 교통비랑 밥값.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처음엔 사양하는 척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다음에 꼭 갚을게.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영희가 돌아간 뒤 재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불쌍하긴 한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영희는 내 친구야. 아니, 그게 아니라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났잖아. 혹시 돈 때문에 온 거 아닐까? 영희가 그런 애 아니야.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재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정말 그냥 저를 보고 싶어서 온 걸까요? 아니면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30년 전 공장 기숙사에서 영희가 제 지갑을 뒤지는 꿈. 잠에서 깬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다시 찾아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인터폰 너머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이번에도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해.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아니야, 잘 왔어. 마침 저녁 준비 중이었어. 저는 영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재호는 없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 가거든요. 남편분은 당구 치러 갔어. 곧 오실 거야. 영희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시선. TV장, 장롱, 벽에 걸린 그림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순자야, 물 좀 줄래? 그래, 잠깐만.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영희는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청소일 계속하고 있어.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좀 더 나은 일자리 찾아봐. 청소는 너무 힘들잖아. 나이가 몇인데. 65에 누가 날 써주겠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또래는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옛날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공장 시절, 우리가 함께 꿈꾸던 미래. 하지만 가끔씩 제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순자야, 남편분 건물이 어디래? 응, 신림동에 있어. 작은 상가 건물인데 월세로 받아. 월세가 많이 나와? 글쎄, 한 300만 원 정도? 영희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 많이 나오네. 그럼 은행에도 돈 많이 있겠다. 뭐, 그냥 살 만큼은 있지.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퇴직금과 건물 매매 차익으로 꽤 많은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은행 예금만 2억이 넘었고 아파트 시세도 5억은 됐습니다. 영희가 돌아간 뒤 재호가 집에 왔습니다. 또 왔어? 그 친구? 응. 저녁 먹고 갔어. 여보, 내가 말했잖아. 조심하라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영희는 그냥 친구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영희가 우리 재산에 대해 너무 자세히 물어봤으니까요. 그 뒤로 영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저녁 시간에만 왔지만 점점 낮에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순자야, 너희 집 명의는 누구야? 공동명의야. 나랑 남편이랑. 아들한테 증여는 안 했어? 아직? 나중에 하려고. 은행 거래는 어디서 해?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 질문들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니까요. 하지만 재호는 점점 더 경계했습니다. 여보, 이상해.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궁금해서 그러는 거겠지. 오래된 친구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거의 일주일에 3번씩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희 집 가사 도우미 할래. 돈 안 받아도 돼. 그냥 친구니까. 무슨 소리야? 청소 일도 힘들다며? 너희 집 가까이 있고 싶어? 혼자 고시원에 있으면 너무 외로워. 저는 당황했습니다. 영희의 제안은 고마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영희야, 고마운데. 우리 집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영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너무 뻔뻔했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날 밤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그 친구 더 이상 집에 들이지 마. 왜? 영희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 자꾸 돈 얘기하고 은행 얘기하고 30년 만에 나타나서 이러는 거 정상이 아니야. 저는 화를 냈습니다. 영희를 모욕하지 마. 그 친구는 내 유일한 친구야. 유일한 친구면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재호의 말에 저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영희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자주 찾아가는 것 같아. 이제 안 갈게. 그동안 고마웠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가 영희에게 상처를 준 걸까요? 저는 급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희야, 무슨 소리야. 언제든지 와. 내가 너무 바빴던 거야. 미안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에게서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제가 냉정하게 대해서 영희가 섭섭해한 걸까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영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매달 초에 월세를 받아 입금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며 입금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현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 전에 명의인 분께서 직접 오셔서 계좌를 정지하셨습니다. 명의인? 저인데요? 아닙니다. 공동명의 중 다른 분이 오셨어요. 남편 되시는 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재호가 왜 제 몰래 계좌를 정지시켰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은행 계좌 왜 정지시켰어? 재호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난 그런 적 없는데? 행원이 남편 되시는 분이 오셨대. 내가 언제? 나 이틀 전에 은행 간 적 없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보, 당장 은행 가보자. 우리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지점장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 오후 2시 창구에 나타난 사람은 저 사람,
누구야? 재호가 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중년 남자가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이 재호와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도 완벽했고요. 도장? 우리 도장은 집에 있는데요. 지점장이 당황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순간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좌정지 신청서에는 재호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까지. 여보, 이거 누가? 재호도 떨고 있었습니다. 내 신분증. 언제 복사된 거야? 저는 갑자기 영희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영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재호가 당구 치러 가고 없었을 때, 거실 서랍에 보관하던 도장과 신분증. 여보, 혹시 영희가, 영희가 지난달에 거실에 혼자 있었어.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경찰서 가자. 경찰서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CCTV와 서류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와 금융 사기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누가 했는지 확실한 증거가. 영희예요. 제 친구 영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영희 말고는 없어요. 우리 집에 자주 왔었거든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저는 영희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전화를 걸었을 때 영희의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번호가 해지됐네요. 주소는 아십니까? 고시원, 종로 쪽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시면 찾기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 제가 그토록 반가워했던 그 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다른 통장도 확인해야 해. 재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신한은행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한은행 예금도 일주일 전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갔어요? 8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우리은행 1억 2천, 신한은행 8천, 총 2억이 사라진 겁니다.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신한은행 CCTV를 확인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그 여자는 제가 자주 입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 스타일도 저와 똑같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체격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영희. 저는 떨리는 입술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희가 저를 흉내낸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집을 드나들며 제 옷차림, 말투, 습관을 모두 관찰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 월급날이면 함께 떡볶이를 사 먹던 시절,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시절, 순자야,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자. 그래서 멋진 집에서 살자. 영희가 했던 말. 그때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면 가난에 찌든 삶이 영희를 바꿔버린 걸까요? 새벽 3시, 저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영희와의 대화방.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이제 안 갈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던 겁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소파에서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보, 변호사한테 가보자.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10시, 우리는 아파트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분증 위조, 인감도장 복제, 필적 위조까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영희가 혼자 한 게 아니란 말인가요? 네. 아마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금융사기 전문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영희가 그런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피해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과 협의해서 추적을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번엔 금융범죄 전담팀으로 배정됐습니다. 중년의 형사는 우리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고시원 주소를 정확히 모르신다고요? 네. 종로 쪽이라고만 했어요. 그럼 CCTV부터 추적하겠습니다. 은행 주변 CCTV를 확인해서 동선을 파악해보죠. 형사는 이틀 뒤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영희가 앉았던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차를 마시던 컵, 그녀가 칭찬하던 거실 장식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바보였어. 3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다니. 나도 미안해.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는데. 재호가 제 어깨를 감췄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종로 일대 고시원을 직접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고시원, 을지로 뒷골목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영희라는 사람 여기 있나요? 60대 여성인데. 없는데요. 여기 60대는 남자 한 명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헛걸음이었습니다. 종로에만 고시원이 수십 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재호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형사한테 연락 왔어. 뭐래? 돈 추적했대. 인출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일부 파악했대.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형사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경찰서로 와주세요. 중요한 정보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영희를 찾을 수 있을까?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인출된 1억 2천만 원은 3개 계좌로 분산됐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은 모두 대포통장이었어요. 대포통장이요? 네.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통장입니다. 주로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명의를 이용하죠. 그럼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건가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신한은행 돈은 다릅니다. 이건 직접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형사가 CCTV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옷차림의 여자가 ATM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8천만 원을 인출한 뒤 택시를 탔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추적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강남역 근처입니다.
거기서 내려서 이 건물로 들어갔어요. 화면에는 고급 오피스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 건물 503호에 김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62세.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이 그 주소에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아침 영장 받아서 주택 수색 들어갈 겁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결과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영희가 고시원에 산다고 했던 그 말도 거짓이었던 겁니다. 여보, 영희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야. 우리한테 접근한 것도, 불쌍한 척한 것도. 재호가 핸들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했을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30년 전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이상하잖아. 혹시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영희가 사라진 그날, 월급날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영희는 없었고 짐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제 지갑에서 5만 원이 없어진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영희가 그때도 내 돈을 훔쳐간 거구나.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영희는 30년 전에도 이미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영희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얼굴을 보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8시에 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바로 알려주겠다고. 9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11시 30분,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저강 형사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영희 잡았어요?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네. 503호는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가구도 없고 사람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영희는 어디 있어요? 도망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요? 쓰레기통에서 서류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복원해 보니 여러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것만이 아니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명입니다. 모두 60대 이상 여성이고 피해액은 총 7억 원이 넘습니다. 7억. 김영희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옛날 친구나 동료를 사칭해서 접근한 뒤 신뢰를 쌓고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는 영희는 누구였을까요? 30년 전 그 순진한 시골 처녀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걸까요? 형사님, 영희를 꼭 잡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곧 잡힐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당한 게 아니래.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당했대. 그 여자가 전문 사기꾼이었어? 응. 7억 원이나 사기쳤대. 재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저런 나쁜 년.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저와 영희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20살의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야, 우리 나중에 꼭 부자 되자. 약속이야.
사진 속 영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약속은 진심이었을까요? 오후 3시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다며? 아빠한테 들었어. 응, 미안해.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야. 사기꾼이 나쁜 거지. 경찰이 잡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엄마, 내가 한국 갈게. 당분간 미국 일은 정리하고. 아니야. 너는 거기서 일해. 엄마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응. 아빠도 있고 경찰도 열심히 찾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30년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왜 영희는 30년 전에 사라졌을까요? 왜 연락도 없이 떠났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영희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혹시 다른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 검색 결과는 없었습니다. 김영희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특정할 만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야, 너야? 답장이 왔습니다. 응, 나야.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 왜 날 속인 거야? 살기 위해서. 나도 살아야 했어. 저는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다른 사람 돈 훔쳐서 사는 게 사는 거야? 너 지금 도망 다니잖아.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순자야, 30년 전에 내가 왜 떠났는지 알아? 왜? 너한테 말 못했는데. 나 그때 임신했었어. 공장 반장한테 당했어. 낙태할 돈도 없어서 도망친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도와줬겠지. 너는 착하니까. 그래서 더 미안해.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세상이 싫어졌어. 착하게 살면 뭐해? 결국 당하기만 하는데. 그래도 사기는 안 되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어.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형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영희한테 메시지 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미안하다고. 그리고 30년 전 일 얘기를. 지금 바로 그 대화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번호 추적하겠습니다. 저는 급히 대화를 캡처해서 전송했습니다. 형사는 30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순자 씨, 그 번호도 대포폰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럼 또 놓친 건가요? 일단 메시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영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30년간 고생한 것도, 아들을 잃은 것도,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는 진실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자수해. 도망 다니는 것보다 자수하는 게 나아.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물었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화요일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순자 씨 댁 맞나요?
저는 이경숙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경숙.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선 여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 하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영애 때문에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를 아세요? 네.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경숙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사님한테 연락처를 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분들과 연락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영희한테 당한 거예요? 네. 3개월 전이에요. 이경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아요.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영희가 찾아왔어요. 30년 전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친구라면서 저와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반가웠어요.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점점 자주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게 일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도와주겠다고요? 네. 저는 혼자서 가게를 하니까 힘들잖아요. 영희가 설거지도 해주고 손님도 받아주고 정말 고마웠어요. 이경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금고가 비어 있었어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2천만 원이요? 네. 한 달치 매출이었어요. 은행에 입금하려고 모아둔 돈이었죠. 처음엔 제가 잘못 둔 줄 알았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근데 나중에 CCTV를 확인했더니 이경숙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3시 가게 뒷문으로 들어오는 여자. 영희였습니다. 영희가 제 가게 열쇠를 복제한 거예요. 제가 집에 간 사이에 가게에 들어와서 금고를 열어간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금고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제 통장도 털었어요. 제가 영희를 믿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줬거든요. 비밀번호를? 네. 영희가 가게 재료 사오면서 제 카드를 쓸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줬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제 카드 정보를 다 빼간 거예요. 이경숙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총 5천만 원을 잃었어요. 가게도 문 닫았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끼리의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경숙 씨, 우리 함께 영희를 찾아요. 어떻게요? 경찰도 못 찾는데. 우리가 직접 찾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모여서. 이경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다른 피해자분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무슨 일 하시려고요? 피해자 모임을 만들려고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영희를 찾고 싶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틀 뒤 저는 5명의 피해자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모두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영희 피해자 모임. 첫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김영희에게 2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영희를 찾읍시다. 하나둘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경숙입니다. 5천만 원 당했어요. 저는 최미라예요. 1억 2천만 원. 정수진입니다. 8천만 원 잃었습니다. 김혜란이에요. 1억 5천. 모두 합치면 7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다 같이 만나요.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함께 대책을 논의합시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 근처 카페. 저는 예약한 단체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경숙, 최미라, 정수진, 김혜란. 그리고 저까지 5명. 모두 60대 여성들. 모두 영희에게 속은 사람들. 다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최미라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영희에게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정수진은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영희에게 투자했다가 날렸다고 했습니다. 김혜라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영희의 사업 제안에 속아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옛날 친구나 지인을 사칭해서 접근하고 신뢰를 쌓은 뒤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 그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최미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친구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확신이 안 서요. 정말 그 영희가 맞는지. 저도 그래요. 얼굴은 비슷한데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경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서 30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30년 전 제 친구 영희예요. 여러분이 만난 영희와 비교해 보세요. 사진을 돌려보며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요. 30년이 지나면 사람이 많이 변하니까요. 우리는 각자 영희와 나눴던 대화, 영희의 행동 패턴, 영희가 관심을 보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공통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영희는 항상 피해자의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둘째, 영희는 불쌍한 처지를 강조하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셋째, 영희는 피해자의 집이나 가게에 자주 드나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넷째, 영희는 결정적 순간에 신분증, 도장,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를 빼냈습니다. 이건 전문 사기꾼의 수법이에요. 김혜란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은행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쓰는 수법이랑 비슷해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에요. 그럼 영희는 혼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배후에 조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영희의 행적을 추적해 봅시다. 우리 각자가 영희를 마지막으로 본 장소, 영희가 자주 간 곳, 영희가 말한 정보들을 모두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정보들을 연결하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영희가 어디서 활동하는지, 다음 타겟은 누구인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올 때쯤 우리 손에는 영희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영희가 자주 언급한 지역 종로, 강남,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영희가 사용한 전화번호 총 7개 모두 선불폰. 영희가 쓴 계좌 10개 이상, 대부분 대포통장. 영희의 특징 왼손 검지에 화상 흉터, 목소리가 약간 쉼,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저는 버릇. 이 정보들을 형사님께 드리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정리된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형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이경숙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가요.
영희를 꼭 잡을 거예요. 5명은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우리는 이제 한 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을까? 그날 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보내주신 정보 잘 받았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특히 신체적 특징이 중요해요. 왼손 검지 화상 흉터. 이건 CCTV 분석할 때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곧 잡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김영이라는 이름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등록 조회해 보니 해당 인물이 3명인데 모두 나이나 지역이 안 맞아요. 가명이요? 네. 아마도 여러 개의 가명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적이 어려운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명이라니. 그럼 저는 30년 전에도 진짜 영희를 만난 게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면 영희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가짜 이름들을 쓰기 시작한 걸까요? 일주일 뒤 저는 혼자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영희와 함께 일했던 공장을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혹시 그곳에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장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일했던 섬유공장 건물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지만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비실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저 30년 전에 여기서 일했었어요. 혹시 그때 서류 같은 거 남아 있을까요? 30년 전이요? 글쎄요. 회사가 여러 번 바뀌어서. 그럼 혹시 그때부터 여기 계셨던 분 없나요? 경비 아저씨가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아, 총무과의 박 과장님이라고. 그분이 거의 40년 됐을걸요? 지금도 여기 계세요? 네. 2층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저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총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전에 여기 섬유공장에서 일했던 박순자라고 합니다. 박 과장은 안경 너머로 저를 살펴봤습니다. 섬유공장. 아, 그때 있던 분이시구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그때 직업 명부 같은 거 남아 있을까요? 제 친구를 찾고 있어서요. 30년 전 자료요? 글쎄요. 박 과장은 일어나서 구석에 있는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오래된 서류들이 있긴 한데. 잠깐만요. 그는 한참을 뒤지더니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995년 직원 명부. 이거 맞나요? 네, 맞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부를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박순자, 생년월일, 주소, 입사일까지.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김영희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람 사진 없나요? 사진은 따로 보관했을 텐데. 잠깐만요. 박 과장이 다른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직원 증명사진들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영희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야. 네, 제가 아는 영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 봐요. 사진 속 여자는 제가 아는 영희와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형도 다르고 눈매도 달랐습니다. 그럼 제가 만난 영희는 누구죠? 박 과장이 명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영희, 1973년생, 1995년 3월 입사, 1995년 8월 퇴사. 8월에 퇴사했다고요? 네. 여기 보면 자진 퇴사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은 저랑 같이 일한 게 5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네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영희는 저랑 1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같은 기숙사에서 지냈고 주말마다 함께 명동에 갔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당시 기숙사 명부도 있나요? 기숙사는 여기 공장이랑 별개였어요. 외부 업체에서 관리했고 그 업체 연락처 아세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20년 전에 망했거든요. 저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단서가 끊긴 겁니다. 혹시 이 김영이라는 사람 왜 퇴사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돼서 그때 직원들 이직이 많았거든요.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김영희, 낯선 얼굴. 과장님, 이 사진 복사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저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명부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공장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난 영희는 진짜 김영희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김영희 이름을 도용한 거였습니다. 그럼 진짜 영희는 어디 있을까요? 혹시 이미 사망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조직적인 범죄의 일부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안, 저는 피해자 모임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30년 전 공장 직원 명부에 있던 김영희 사진이에요. 제가 만난 영희와 다른 사람이에요. 답장이 빗발쳤습니다. 헐, 완전 다른 사람이네요. 그럼 우리가 만난 영희는 누구죠?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가짜 이름을 쓴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속은 거예요. 이경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 씨, 이거 심각한데요. 이름부터 가짜면 추적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자 씨,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영희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한번 얼굴 인식 검색해 보면 어떨까요? 얼굴 인식? 네. 요즘 앱들 중에 사진으로 사람 찾는 거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들 중에서 저는 번뜩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장 해봐요. 이경숙은 사진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영희와 함께 찍은 셀카였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볼게요. 최미라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IT 회사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30분 뒤 최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찾았어요. 정말요? 네. 2019년 부산 지역 신문 기사에 비슷한 얼굴이 나와요. 무슨 기사인데요? 사기 사건 기사예요. 부동산 투자 사기로 10억 원 편취한 일당 검거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희가 거기 나와요? 사진엔 안 나오는데 공범 중 한 명이 50대 여성 어씨로 나와요. 체포 당시 도주하다가 발목을 다쳐 절뚝거렸다고 하는데 오른쪽 다리, 제가 소리쳤습니다. 영희도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렸습니다. 그 기사 주소 보내주세요. 최미라가 기사 링크를 보냈습니다. 저는 급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2019년 3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주범 B씨 45세,
그리고 공범 3명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20여 명에게서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범 중 한 명인 어씨 52세. 그는 피해자들에게 옛 친구나 지인을 사칭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씨는 체포 당시 발목 부상으로 도주에 실패했으며 현재 구속 수사 중이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영희일지도 몰라요. 형사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중요한 정보 찾았어요. 무슨 정보입니까? 2019년 부산 부동산 사기 사건, 거기 공범 어씨가 영희일 가능성이 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는 5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순자 씨 맞습니다. 그 어씨 지금 확인해 보니 2020년에 출소했어요. 출소했다고요?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일부 돈을 배상해서 형량이 줄었다고 하네요. 그럼 영희는 전과자였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건 수사 기록에 지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문이요? 네. 우리가 확보한 CCTV 영상에서 부분 지문을 추출했거든요. 이제 대조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영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내일까지는 나올 겁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피해자 모임방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큰 진전이 있어요. 영희가 2019년 부산 사기 사건에 연루됐었대요. 지문 대조하면 확실히 잡을 수 있대요. 카톡방이 들끓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지문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2019년 부산 사건의 어씨와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원도 밝혀졌습니다. 진짜 신원이요? 네. 본명은 이순애. 1968년생이니까 올해 57세입니다. 전남 여수 출신이고요. 이순애.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김영희도 아니고 이순애. 이순애는 20대 때부터 각종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결혼 사기, 투자 사기, 보험 사기. 총 7번의 전과가 있어요. 7번이나요? 네. 그런데 매번 집행유예나 짧은 징역형으로 끝났습니다. 피해액을 일부 배상하고 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7번이나 사기를 치고도 계속 풀려난 겁니다. 지금은 어디 있어요? 그게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는 대구인데 이미 떠난 상태고요. 그럼 또 도망친 거네요? 일단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모두 감시하고 있어요. 곧 잡힐 겁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방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 환호했지만 동시에 불안해했습니다. 소재가 파악 안 된다니 걱정이에요. 또 해외로 도망가면 어쩌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공항 다 막혔대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이순애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매일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여보, 건강 챙겨.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재호가 걱정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재호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택배는 경비실에 맡기는데요. 직접 전달해야 하는 거래요. 도장 받아야 해서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도장 좀. 그 순간 여자가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순자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영애? 아니, 이순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를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뭐하러 왔어?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순애는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 닫아. 누가 볼까봐. 나가. 당장 나가. 순자야,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이순애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이순애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나 너한테 해코지 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러 왔어? 돈 돌려주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내가 가져간 돈 돌려주러 왔어. 전부는 아니고 5천만 원. 이순애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5천만 원.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미안해서. 진짜로. 이순애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경계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그만하려고. 그만? 응. 사기. 이제 지쳤어. 평생 도망 다니는 거. 이순애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살았어. 이름 바꿔가며, 얼굴 바꿔가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 그냥, 혼자.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알아. 내 잘못이야. 근데 순자야, 난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이순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대 때 나도 너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근데 세상이 날 가만 안 뒀어. 무슨 소리야? 내가 23살 때 사귀던 남자한테 속았어. 투자한다고 돈 맡겼는데 다 가지고 도망갔어. 내가 일해서 모은 돈 500만 원. 그때는 큰 돈이었거든.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경찰 신고해도 소용없었어. 그 남자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했대. 근데 다 초범이라고 합의해라. 돈 돌려줄 수 없대. 나는 그때 생각했어. 아, 이렇게 사는 게 바보구나. 속는 게 바보구나. 그래서 내가 사기꾼이 된 거야? 응. 처음엔 작은 거였어. 결혼 사기. 남자들한테 돈 받아내는 거. 그게 점점 커졌어. 투자 사기, 보험 사기.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순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자야, 나도 알아. 내가 나쁜 짓 했다는 거.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럼 이제는 왜 멈추려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나도 60 가까이 됐잖아.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는 없어. 그리고 이순애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딸, 25살.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어? 응. 20대 초반에 낳았어. 친정엄마가 키웠지. 난 딸 키울 형편이 안 됐으니까. 딸은 나를 이모라고 알고 자랐어. 저는 놀랐습니다. 딸이 진짜 엄마가 누군지 몰라? 몰라. 근데
이번에 딸이 결혼한대. 다음 달에 나한테 청첩장을 보냈어. 이모, 꼭 와주세요라고. 이순애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나 딸 결혼식에 가고 싶어. 근데 지명수 배자가 어떻게 가? 딸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순애에 대한 분노, 동시에 연민. 그래서 돈 돌려주러 온 거야? 응. 전부는 못 돌려줘. 대부분 썼거든. 조직한테 상납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고. 근데 남은 거라도 돌려주고 싶었어. 조직? 응.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배우의 조직이 있어. 내가 사기치면 그 돈의 70%를 조직에 바쳐야 돼. 그럼 넌 30%만 가져가는 거야? 응. 그것도 다 쓰면서 살았지. 호텔도 다니고 좋은 옷도 사 입고 그래야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 아니, 순애야. 넌 지금 어쩌려고? 자수하려고. 정말? 응. 딸 결혼식 전에 자수할 거야. 그래야 나중에 딸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잖아. 엄마 잘못했지만 마지막엔 바로잡으려고 했다고. 저는 이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야, 나 정말이야.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갈 거야. 내가 어떻게 믿어? 안 믿어도 돼.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줘. 나는 내가 정말 좋았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좋으면서 어떻게 속여? 그게 나도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돈만 생각했는데 너랑 시간 보내면서 정말 친구 같았거든. 근데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 후회해도 소용없었어. 이순애는 일어섰습니다. 나갈게. 경찰한테는 내가 연락해. 내가 왔다 갔다고. 잠깐. 조직은? 조직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건 내가 자수하면서 다 털어놓을 거야. 검사랑 거래하려고. 조직 정보 주는 대신 형량 줄여달라고. 너 위험하지 않아? 조직에서 가만 안 둘 텐데. 그래서 내일 바로 자수하는 거야. 경찰 보호 받으려고. 이순애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뭔데? 30년 전 공장 기숙사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5만 원. 그거 내가 훔쳐간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일기장도 몰래 읽었어. 내가 은행에 돈 얼마 모았는지, 고향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다 알고 있었어. 그때부터 이미 너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부터 계획된 배신이었던 겁니다. 미안해, 순자야. 진심으로 미안해. 이순애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참 뒤 저는 정신을 차리고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이순애가 방금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자수한다고 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 같았어요. 일단 주변을 수색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오늘 밤 집 밖에 순찰차를 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테이블 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 2억 중에서 5천만 원.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1000장. 저는 돈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임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순애가 저희 집에 왔다 갔어요. 돈 5천만 원을 돌려주고 갔고 내일 자수한다고 했어요. 답장이 빗발쳤습니다. 정말요? 믿을 수 있어요? 함정 아닐까요? 조심하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순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던 그 얼굴, 딸 이야기를 하던 그 얼굴. 과연 내일 아침 그녀는 정말 자수할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이순애가 방금 자수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아침 7시 3분에 서울 서대문 경찰서로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진짜 자수했구나. 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범의 이름, 조직원 명단, 수법, 자금 흐름까지. 그럼 조직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순애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거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순자 씨도 오늘 중으로 경찰서에 와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받아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방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순애가 자수했어요. 방금 형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카톡방이 들끓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끝난 건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재판이 남았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 진술해야 해요. 오전 10시 저는 서대문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멤버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5명이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피해자분들 모두 오셨네요. 한 분씩 진술 받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너머로 형사가 앉아 있었고 옆에는 여성 경찰관이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순애를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사기를 당했는지. 저는 1시간 넘게 진술했습니다. 30년 전 공장 이야기부터 영희가 다시 나타난 날, 통장이 털린 날, 그리고 어젯밤 이순애가 집에 왔던 일까지. 이순애가 돌려준 5천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보관하고 있어요. 재판 끝나고 결정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진술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유치장 쪽에서 이순애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이경숙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아직 멀었어요. 재판이 남았어요. 그래도 잡힌 게 어디예요? 도망 다닐 때보다 훨씬 낫죠.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변호사랑 상담해야 해요. 제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습니다. 이순애는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고 이번에는 피해액이 7억이 넘습니다. 실형은 확실합니다. 몇 년이나 받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 5년에서 7년입니다. 하지만 자수했고 일부 돈을 반환했으며 조직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 참작될 겁니다. 아마 3년에서 4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다예요? 7억을 사기치고 고작 3년? 최미라가 분노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순애가 딱한 사정을 호소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딱한 사정이요?
네. 가난한 어린 시절, 학대받은 과거, 딸을 키우지 못한 슬픔 등 이런 것들이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법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가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 않을 겁니다. 이순애가 가진 재산이 거의 없거든요. 배상 명령이 나와도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고 끝인 거예요? 정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조직까지 처벌받도록 하는 거죠. 조직은요? 이순애의 진술로 주범이 체포됐습니다. 그와 조직원 3명이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이들까지 처벌받으면 최소한 정의는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순자 씨,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이경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한 달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부. 우리 5명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이순애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순애,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이순애가 일어섰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이순애가 방청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자수와 반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선고는 2주 뒤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2주. 길다. 최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다립시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고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순자 씨, 떨려요. 이경숙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끝을 봅시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순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년간 총 5명의 피해자에게서 7억 2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추고 이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범 검거에 기여한 점,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이순애를 징역 4년에 처합니다. 4년.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7억을 훔치고 고작 4년. 하지만 동시에 이순애가 처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7억 2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이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우리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최미라가 말했습니다. 4년.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벌은 받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정수진이 위로했습니다. 배상 명령은 받을 수 있을까요? 김혜란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변호사님 말로는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는 침울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돈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애가 벌을 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5명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지 말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처럼 사기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나이 든 여성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요? 피해자 자조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사기 예방 교육도 하고 피해자들 상담도 해주고 모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찬성이에요. 우리가 겪은 일을 헛되지 않게 해야죠. 우리는 그날 밤 노년 사기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계정을 만들어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속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옛날 친구한테 속았어요. 저는 조카라는 사람한테 당했어요. 저는 투자 사기 당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만나 상담해주고 경찰 신고를 도와주고 법률 자문을 연결해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원이 10명이 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2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복지관에서 노년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 문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장 비밀번호, 도장, 신분증은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강의하면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기 당할 뻔했어요. 조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잘 막으셨네요. 그런 전화 오면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우리의 활동은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 신문에서 우리를 인터뷰했습니다. 사기 피해자에서 예방 활동가로 노년 여성들의 아름다운 변신. 기사가 나간 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애의 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순애의 딸? 네. 제 이름은 김지혜예요. 어머니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박순자 씨를 꼭 만나보라고. 지혜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야, 지혜를 보냈어. 내 딸이야. 이제 지혜는 내가 진짜 엄마라는 걸 알아. 결혼식 전에 다 말했어. 지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지만 이해해줬어. 순자야, 지혜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지혜가 사기 예방 활동을 돕고 싶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제발 지혜를 받아줘. 지혜는 착한 애야. 나랑 달라. 미안해, 순자야. 그리고 고마워. 순애.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한 일.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를 돕고 싶어? 네. 엄마가 망친 걸 제가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그럼 함께 하자. 우리 모임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지혜는 우리 모임의 막내가 됐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SNS를 관리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젊은이들에게도 사기 예방을 알렸습니다. 이순애의 선고가 나온 지 한 달 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이순애가 제공한 정보로 조직 전체를 소탕했습니다. 주범 강민수와 조직원 7명을 모두 체포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들이 지난 5년간 벌인 사기 건수가 무려 80건이 넘습니다. 피해액은 총 50억 원이 넘어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50억이요? 네. 이순애는 그중 일부만 담당했던 겁니다.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은요? 지금 전부 연락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두 찾아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피해자 모임방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조직 전체가 붕괴됐대요. 주범도 잡혔어요. 카톡방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이순애가 정보 제공한 게 큰 도움이 됐나 보네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네. 이순애가 마지막엔 제대로 된 선택을 했어요. 조직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했어요. 일주일 뒤 조직 주범 강민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말끔한 정장 차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조직적 사기단을 운영하며 총 80명의 피해자에게서 50억 원을 착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을 총괄하며 수법을 기획하고 범행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강민수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죄는 매우 중대합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십 명의 노년층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12년. 이순애의 3배였습니다. 재판은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변호인은 강민수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난이 범죄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선고는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조직에 당한 사람들,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아들 학비를 모은 돈 8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고수익 투자라는 말에 속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 사기꾼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임에 오세요. 함께 회복해 나가요. 한 할아버지는 전 재산 1억 5천만 원을 잃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돈도 없고 나한테 남은 것도 없고. 할아버지,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직이 무너졌으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우리 함께 끝까지 싸워봐요. 우리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강민수 조직의 피해자들까지 합류하면서 회원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년층 대상 사기 처벌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탄원서에는 300명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탄원서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우리는 국회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의원은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노년층 대상 사기가 정말 심각하네요.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처벌도 약하고 피해 구제도 어렵습니다. 법을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년층 보호를 위한 사기범죄 가중처벌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 기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뒤 강민수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를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50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10년. 검사가 구형한 12년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강민수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그도 지쳤다고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3년에서 7년씩 받았습니다.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은요? 현재 압류 중입니다. 경매로 처분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피해액의 30% 정도는 회수될 것 같습니다. 30%? 저는 2억을 잃었으니 6천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순애가 돌려준 5천만 원까지 합치면 1억 1천만 원.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회수하는 셈이었습니다. 선고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순애였습니다. 순자야, 감옥 생활은 힘들어. 하지만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참고 있어. 순자야, 고마워. 내가 지혜를 받아준 것. 지혜가 편지를 보냈어. 너희 모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나는 여기서 많이 생각했어. 내 인생이 뭐였나? 왜 이렇게 살았나? 생각해보니 나는 한 번도 진짜 사람을 믿어본 적이 없었어. 항상 의심하고 이용하려고만 했지. 근데 너는 달랐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너는 날 진짜 친구로 대해줬어. 내가 그걸 배신한 거야. 미안해. 순자야, 나 4년 뒤에 출소해. 그때도 날 용서 못하겠지? 당연해. 나도 날 용서 못해.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할게. 출소하면 정직하게 살게. 다시는 사람을 속이지 않을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너한테 남은 돈도 갚을게. 평생 걸려도. 미안해, 순자야. 그리고 고마워. 순애. 저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묘하게 안도감도. 이순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야, 편지 잘 받았어.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내가 한 일은 정말 나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 내가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느꼈어. 지혜는 정말 착한 아이야. 우리 모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내가 지혜를 잘 키웠나 봐. 엄마가 엄마 역할은 못했어도 지혜는 바르게 자랐어. 순애야, 4년 뒤에 나오면 다시 시작해. 정직하게 살아. 그게 진짜 속죄야. 그리고 돈은 천천히 생각해. 급하지 않아. 내가 건강하게 출소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해. 우리는 여기서 계속 싸울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몸 조심해. 그리고 반성하면서 지내. 순자.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노년 사기 피해자 모임은 이제 전국적인 단체가 됐습니다. 회원이 500명을 넘었고 지부가 전국 7개 도시에 생겼습니다. 우리는 매달 교육을 진행했고 피해자 상담을 했고 사기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국회에서는 노년층 보호를 위한 사기범죄 가중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는 최대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 구제 기금도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부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들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기금에서 3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순애가 돌려준 5천만 원, 조직 재산 배분으로 받은 6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1억 4천만 원을 회수한 셈이었습니다. 잃어버린 2억 중 70%를 되찾은 겁니다. 순자 씨, 정말 다행이에요. 이경숙이 말했습니다. 그녀도 3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에요. 함께 싸운 덕분이죠. 우리는 회수한 돈 중 일부를 모임에 기부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요? 네. 사기 피해자에서 활동가로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촬영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상, 교육 장면, 피해자 상담 장면이 모두 담겼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희 부모님께 꼭 보여드려야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모임에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돈으로 노년 사기 예방센터를 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매일 상담을 받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센터장이 됐습니다. 이경숙은 교육 담당, 최미라는 상담 담당, 정수진은 재무 담당, 김혜라는 홍보 담당, 그리고 지혜는 젊은 층 대상 캠페인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센터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상담 예약이 7건이에요. 오후 2시에 강남 복지관에서 교육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KBS 아침마당 출연 요청 왔어요. 우리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 컸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이순애의 형기는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혜는 우리 센터의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그녀는 젊은 감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사기 예방 콘텐츠를 올렸고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영상 조회수가 50만 넘었어요. 지혜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영상? 엄마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대처법 영상이요. 아, 그거. 우리 실제 경험담 넣은 거지? 네. 사람들이 정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직원도 늘렸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이 합류했습니다. 어느 날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명예경찰관이요? 네. 사기 예방 활동을 인정받아서입니다. 경찰과 협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했으면 합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위촉식이 있던 날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박순자 명예경찰관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2년 전만 해도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2억 원을 잃고 절망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웠고 조직을 무너뜨렸고 법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재호와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여보, 자랑스러워. 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잖아. 영희. 아니, 순애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묘하지? 그러게.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뀐 거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순애의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순자야, 이제 한 달 남았어. 떨려. 4년 동안 여기서 많이 배웠어. 제과제빵 기술도 배웠어. 출소하면 작은 빵집을 하고 싶어. 정직하게 벌어서 피해자들한테 갚고 싶어. 순자야, 출소하면 널 만나도 될까? 아니면 영영 안 만나는 게 나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순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순애를 만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는 게 나을까? 피해자 모임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애가 한 달 뒤에 출소해요. 저를 만나고 싶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나지 마세요. 또 속을 수도 있어요. 최미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4년 동안 반성했다잖아요. 정수진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순자 씨가 결정하세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경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순애야, 만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정직하게 살아야 해. 둘째, 우리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 피해자들을 돕는 거야. 셋째, 지혜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이 조건을 지키면 나는 널 용서할 수 있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기다릴게. 순자. 2025년 11월 15일 이순애의 출소일이었습니다. 저는 교도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혜도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떨려요. 나도. 오전 9시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이순애가 걸어 나왔습니다. 4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맑고 더 진지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달려가 이순애를 안았습니다. 지혜야. 이순애가 울었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이순애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야, 순애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알아. 용서해줘서 고마워.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알아. 열심히 살게.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삼계탕을 시켰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지혜가 이순애 앞에 반찬을 놓아줬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이순애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 만에 먹는 삼계탕. 맛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이순애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보증금이랑 생활비. 빵집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순자야. 이건 받아. 이자 없는 대출이야. 천천히 갚으면 돼. 이순애는 봉투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센터 나와. 봉사활동 시작하는 거야. 응. 열심히 할게. 이순애는 작은 원룸을 얻어 새 출발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 센터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차도 끓이고 피해자들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처음엔 피해자들이 경계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사기꾼이래요. 우리한테 사과도 안 하고. 이순애는 참고 견뎠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순애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사기를 쳤던 사람입니다. 7억 원이 넘는 돈을 훔쳤고 수십 명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이순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순애 씨, 고개 드세요. 네, 고개 들라니까요. 그렇게 계속 고개 숙이고 살 거예요? 아니, 그게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을 보고 사세요. 그게 진짜 속죄예요. 할머니가 이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려고 노력할게요. 당신도 새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이순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순애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센터 청소도 하고 피해자들 상담도 듣고 사기 예방 교육에서 자신의 경험담도 나눴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이순애의 생생한 증언은 교육 효과를 높였습니다. 6개월 뒤 이순애는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지혜가 도와줬습니다. 엄마, 빵집 이름 뭐로 할까요? 새 출발 베이커리는 어때? 좋아요. 빵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순애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고 저녁 7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한 돈이었습니다. 이순애는 수입의 일부를 저에게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순애야, 천천히 해도 돼. 아니야. 약속했잖아. 평생 걸려도 갚는다고. 이순애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빵집은 작지만 단골이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 센터 회원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순애 씨 빵 맛있어요. 매일 사러 와요. 이순애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빵을 팔았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이순애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전직 사기꾼에서 성실한 자영업자로. 이순애 씨의 놀라운 변신. 기사가 나간 뒤 더 많은 사람들이 빵집을 찾았습니다. 응원합니다. 새 출발 파이팅! 이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센터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 전국 15개 도시에 지부가 생겼고 회원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예방한 사기 건수만 500건이 넘었습니다. 구한 금액은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대한민국 나눔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저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 원을 잃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쁜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입니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이순애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축하해. 고마워. 너도 잘하고 있어. 다 내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변하려고 노력한 거야. 우리는 서로 웃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순애의 빵집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나왔고 맛집으로도 소개됐습니다. 이순애는 저에게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다 갚았어. 남은 금액도 곧 갚을게. 순애야, 이제 됐어. 나머지는 갚지 마. 왜?
약속했잖아. 너 이제 지혜 결혼 준비해야 하잖아. 그 돈 모아. 지혜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친구잖아. 친구 딸 결혼식에 축의금 주는 거야. 이순애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혜의 결혼식 날, 저는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멤버들도 모두 왔습니다. 이순애는 신부 어머니로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딸 지혜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저는 좋은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바르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특히 박순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이순애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순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30년이 걸렸네. 뭐가? 진짜 친구가 되기까지.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30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 순자야, 나 이제 확신해. 우리 진짜 친구야. 응. 이제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이순애가 출소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빵집은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지혜가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이순애는 매주 우리 센터에서 강의를 합니다. 저는 전직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을 사기로부터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강의는 항상 만석입니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는 어떤 교과서보다 생생하니까요. 우리 노년 사기 피해자 모임은 이제 비영리 재단이 됐습니다. 직원이 30명이고 전국 30개 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방한 사기 건수는 2,000건이 넘습니다. 구한 금액은 3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우리 활동을 모델로 전국 사기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저는 이제 70세가 됐습니다. 센터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명예이사장이 됐습니다. 후임 이사장은 이경숙입니다. 그녀는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센터 창립 5주년 기념일입니다. 행사장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5년 전 오늘 우리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5명의 피해자가 모여서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0명이 넘는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사기로부터 지켰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저는 무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이순애 씨 나와주세요. 이순애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순애 씨는 저에게 사기를 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기를 예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변화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순애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선생님이 저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로 저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애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킵시다. 네, 선생님. 행사가 끝나고 저는 재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당신도 5년 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몰랐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래, 포기하지 않았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영희, 아니, 이순애가 처음 찾아왔던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때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더 의미 있는 삶의 시작.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순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애야, 오늘 수고했어. 내일 빵집에 갈게. 크림빵 10개 예약.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맛있게 구워 놓을게. 우리 진짜 친구지?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진짜 친구야. 이제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30년 전 그 공장 기숙사가 보였습니다. 20살의 저와 영희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나중에 꼭 부자 되자. 응, 꼭. 우리는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용서하는 법, 다시 시작하는 법,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되는 법.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과 용서, 절망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나쁜 일이 가장 좋은 일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 진짜 친구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시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